국립현대미술관의 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화려한 열기로 가득 찼다. 매년 열리는 VIP 후원의 밤 갈라 행사는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다. 천장에는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고, 벽에 걸린 수십억 원짜리 그림들 앞에서는 샴페인 잔을 든 상류층 인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든 화려함의 정점에는 유신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유력 정치인, 경쟁사 CEO, 그리고 어떻게든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수많은 사람이 맴돌았다. 그는 상어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군중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도구였고, 그의 눈은 상대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길 뿐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이런 행사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지루한 의식일 뿐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세상은 그에게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사람들은 목적을 위한 말에 불과했다. 그의 인생에는 성공과 승리만이 존재했다. 공허함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강 회장님, 차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유신건설이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여당의 실세인 국회의원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잔을 부딪혀 왔다. 강지훈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그의 머릿속은 이미 프로젝트의 수익률과 정치적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심코방 안을 훑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생경한 충격. 그곳에 그의 전 아내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의 기억 속 이서연은 늘 베이지색이나 회색처럼 색이 바랜 옷을 입고 그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미소를 짓던 여자였다. 화려한 사교계에서 주눅이 들어 늘 그의 뒤에 숨어있던 존재감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깊은 에메랄드 그린 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색은 그녀의 눈에 담긴 총명한 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편안하고 진솔한 미소였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빛으로 인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본 적 없었던 생명력 넘치는 행복의 광채였다. 그녀의 곁에는 훤칠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후보로 거론되는 존경받는 건축가 한민준이었다. 강지훈처럼 권력의 갑옷을 두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조용한 자신감과 따뜻한 지성이 느껴졌다. 그는 이서연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그녀를 향한 따뜻한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들의 몸짓은 편안하고 친밀했다. 서연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리자 한민주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함께 웃었다. 꾸밈 없고 다정한 그 손길, 그 단순한 장면이 강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수년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차가운 평정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내면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충격, 불신,
그리고 뒤이어 뜨겁고 질척한 소유욕과 분노가 들끓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판단하여 내다버린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제왕의 분노였다. 그는 그 순간 지독하고 비이성적인 후회에 휩싸였다. 내가 왜 그녀를 놓아주었을까?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실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회장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강지훈은 이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샴페인 잔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가 한 번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그녀의 웃음소리를, 그녀의 편안한 표정을,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빛나게 만드는 저 남자, 한민준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갈라가 끝날 무렵 한민준이 서연의 코트를 입혀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에 잠시 머물렀다. 그 다정한 보호의 제스처는 강지훈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포효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내면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의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운전기사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짧고 거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회사로. 그는 쉴 수 없었다. 과거로부터 들려온 희미한 메아리는 이제 그의 귓가에서 귀를 멀게 할 듯한 굉음이 되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자비한 CEO 강지훈은 그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다. 아니, 밤을 꼬박 새웠으니 눈을 떴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어젯밤 갈래서 본 이서연과 한민준의 모습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뜬 눈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자마자 뉴욕 증시 마감 지표를 확인하고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지옥 같은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수년간 그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까닭 모를 짜증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유신그룹 본사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냉랭한 분위기에 비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는 유능하기로 정평이 난 초의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는 오늘의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손을 들어 막았다. 대신 그는 이상하고도 개인적인 명령을 내렸다. 내 전처, 이서연 씨에 대해 조사해줘. 최 비서는 한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프로페셔널한 가면 뒤로 놀라움을 완벽히 숨겼다. 회장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묻거나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서실의 제1원칙이었다. 이혼한 지 2년 됐지. 그 2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전부 알아내. 오늘 안으로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아, 그리고
조용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가자 강지훈은 깊숙이 의자에 몸을 묻었다. 보고서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 들어왔다. 첫 번째 기억은 그들의 결혼 생활 중 어느 흔한 저녁의 풍경이었다. 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차려진 저녁상이 있었고 식어 빠진 음식 옆에서 이서연이 소파에 웅크린 차에 그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다. 인기척에 잠이 깬 그녀는 부스스한 얼굴로 그를 방했다. 이제 와요 저녁 다시 데워줄까요? 그녀는 자신의 소소한 하루 일과 새로 발견한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종알거렸다. 하지만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해외 지사에 호통을 치기에 바빴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다. 그의 눈에 비친 실망감,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그녀의 눈동자를 그는 그저 외면했다. 두 번째 기억은 더욱 선명하고 아팠다. 미술사와 디자인을 전공했던 서연이 어느 날 밤 수줍은 얼굴로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가구 공방을 열고 싶다는 자신의 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아주 작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당신 이름에 누가 되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는 스케치북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유신그룹 안주인이야. 당신의 일은 집안을 관리하고 대외 행사에 내 옆을 지키는 거지. 이런 유치한 취미 생활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꿈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렸다. 이제 와서 그 기억이 가시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루가 끝날 무렵 최 비서가 검은색의 기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강지훈은 그녀를 내보내고 약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는 그의 비서답게 군더더기 없이 철저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이혼 후 서연은 그가 던져준 위자료에 의존해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실내 건축 전문 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1년 전 공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스튜디오가 이룬 성공이 담겨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인간 중심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었다. 특히 예술가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작지만 확고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작업한 공간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따뜻하고 아늑하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들. 강지훈의 차갑고 무균실 같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한민준에 대한 보고서는 한민준이 그녀의 초기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자 든든한 멘토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의 직업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지인들은 두 사람을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힘이 되어주는 커플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파트너였다. 보고서를 읽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았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그 없이 이룬 그녀의 행복과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는 실은 그녀가 탈출한 세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바로 그가 유치한 취미라고 짓밟았던 그 꿈을 발판 삼아 성공했다는 사실은 특히나 삼키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의 후회는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강지훈의 시선이 보고서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에 머물렀다. 파파라치가 찍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진 속에는 서연과 민준이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설계 도면 위로 머리를 맞대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의 친밀함과 공동의 목표를 향한 유대감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법무팀 M&A 부서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그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그녀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면 그만이었다. 강지훈의 회장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유신그룹의 M&A 부서장은 국내 최고의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남자였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상사 앞에서 숨쉬는 법마저 잊은 듯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는 철저히 숨긴 채 모든 것을 전략적인 사업 결정으로 위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한민준 건축사무소, 이음 건축, 그곳을 분석해 재무 상태,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취약점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안을 준비하도록. 부서장은 유신그룹 같은 거대 공룡이 작은 건축사무소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이례적인 지시에 의아했지만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왕의 명령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직접적이지만 교묘한 방식이었다. 그는 보고서에 있던 서연의 스튜디오 공간에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검토했다. 그의 눈에 주요 고객 중 하나인 갤러리 움이 들어왔다. 최근 가장 핫한 현대미술 갤러리로 곧 있을 대규모 국제 전시회의 공간 디자인을 서연이 맡고 있었다. 강지훈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그 갤러리의 건물주는 유신그룹의 자회사였고 재단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도 유신이 후원하고 있었다. 거미줄은 이미 쳐져 있었다. 그는 갤러리 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다. 관장님, 별일은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갤러리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진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자칫 갤러리의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어서요. 저희 유신도 요즘 문화계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돋친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서연을 내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폭풍의 여파는 즉시 서연의 스튜디오에 들이닥쳤다.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 공간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수 정예의 젊은 팀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갤러리 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설픈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해야만 할 것 같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실망스러웠지만 프로답게 그를 다독이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부티크 호텔 개발을 진행하던 또 다른 주요 클라이언트에게서 똑같은 연락이 왔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지훈, 그 이름이 독처럼 그녀의 혀끝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한민준이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는 취소된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강지훈,
그 인간 짓이 틀림없어. 당장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어. 그가 흥분해서 일어나자 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막았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슬픔이 아닌 강한 결의로 단단해져 있었다. 아니, 민준 씨,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거야. 분노로 그 사람과 싸울 순 없어.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해요. 그 순간 한민주는 그녀 안에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아니라 폭풍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같은 시각 한민준을 향한 강지훈의 공격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한민준의 이음 건축은 최근 시에서 발주하는 미래형 시립도서관 설계 공모의 최종 후보에 올라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이음 건축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사무소 반열에 올려놓을 꿈의 프로젝트였다. 강지훈의 팀은 도서관 컨소시엄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가 유신그룹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은행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지훈은 그 은행의 은행장을 직접 만났다. 역시나 노골적인 협박은 없었다. 그는 그저 이음 건축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는 훨씬 더 크고 믿을 만한 회사 물론 유신의 건설 자회사를 의미했다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넌지시 암시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은행이 유신에 갚아야 할 거액의 대출금 만기 연장건을 꺼내 들었다. 은행장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폭풍은 마침내 한민준에게도 들이닥쳤다. 며칠 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도서관 컨소시엄이 더욱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갑자기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의 꿈이었던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그는 폭풍이 더 이상 서연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다음 타겟이었다. 강지훈의 파괴적인 캠페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지독하고 이기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냉혹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서연의 스튜디오 공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순간에 가장 큰 2개의 프로젝트를 잃어버린 직원들은 스튜디오의 미래를 걱정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서연은 팀원들을 회의실로 모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우리의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우리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가하는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그들의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자신의 역전 전략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겁먹고 움츠러드는 대신 우리는 방향을 틀 겁니다. 지금부터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유신그룹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독립예술가, 개인 소장가, 비영리 문화재단, 그리고 기업의 이름값보다 작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은 자영업자들, 그들이 우리의 새로운 고객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할 겁니다. 우리처럼 거대 자본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다른 작은 회사들, 예술가들, 장인들과 협력해서 서로를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빠른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팀원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닌 위기 속에서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불안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투지가 싹텄다. 그날 밤 한민준이 시립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암울한 소식을 안고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진 연인을 위로하는 대신 폭풍의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빛나는 등대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다. 민주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새로운 전략을 공유했다. 그는 그녀의 회복력과 전략적인 사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공영에 빠진 여인을 구하려는 남자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댄 동등한 두 파트너의 전략 회의였다. 그는 건축계의 인맥을 동원해 그녀에게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그의 소규모 예술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을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들의 관계는 연애 감정을 넘어 진정한 동지애로 승화되고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연은 지칠 줄 모르고 움직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은사를 찾아가 새로운 작업실과 갤러리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던 은둔의 유명 도예가를 소개받았다. 그녀는 작은 독립 출판사의 새 사옥 디자인 공모에 참여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술사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낡은 창고를 개인 미술관으로 개조하려는 한 개인 소장가의 신뢰를 얻어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전의 것들보다 규모도 작고 보수도 적었다. 하지만 창의적인 만족감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강지훈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했다. 스튜디오 공간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활기찬 에너지로 다시 한번 북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민주는 단골인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둘 다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난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지금처럼 확신해 본 적이 없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따뜻해졌다. 자신을 지지하고 존경해주는 그의 파트너십과 자신을 멸시하고 짓밟았던 강지훈의 폭력적인 태도가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과거를 떠나온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한편 강지훈은 그의 정보원으로부터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서연의 스튜디오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을 기대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보고서는 그녀의 성공적인 전략적 전환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그녀가 확보한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가 들어본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이름들이었다. 보고서에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가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그의 손쉬운 승리는 거부당했다. 그의 좌절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더 어려워졌을 뿐이었다. 서연의 회복력에 자존심이 상한 강지훈은 간접적인 공격을 멈추고 상대의 목을 직접 겨누기로 결정했다. 그는 유신그룹의 정기이사회에서
이음 건축의 인수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물론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은 교묘한 비즈니스 논리 뒤에 숨겨졌다. 이음 건축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이엔드 건축 시장에서 혁신적인 설계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면 유신건설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숫자에만 관심 있는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계획을 승인했다. 거대한 상어떼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사냥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유신그룹이 이음 건축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인 유신이 작은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공개적인 M&A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건축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한민준의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회사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은 유신이 제시한 파격적인 가격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민준은 파트너들과 법무팀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암담했다. 유신의 막강한 자금력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유신이 제시하는 주가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다. 민주는 자신의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법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완전히 지쳐 보이는 민준을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유신그룹의 연차 보고서와 재무제표 뭉치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봐요.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구했던 바로 그 날카롭고 분석적인 빛을 보았다. 그 순간부터 숨겨져 있던 전략가 이서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유신그룹 총수의 아내로서 모든 고위급 회의, 모든 보고서, 모든 전략 계획을 지켜봐왔다. 강지훈은 그녀를 그저 조용한 장식품으로 여겼지만 그녀는 듣고, 배우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축가의 시각이 아닌 기업 사냥꾼의 시각으로 유신의 인수 제안서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이 진서 좀 봐요. 겉보기에는 관대해 보이지만 곳곳에 독소 조항과 법적 허점들이 숨어 있어요. 전형적인 강지훈 스타일이에요. 그녀는 유신의 현재 재무 상태를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해외 투자 때문에 유동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는 지금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고 있지만 사실 그의 팔은 지쳐 있어요. 그녀는 몇 시간, 며칠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재무 서류와 자회사들의 보고서를 샅샅이 훑었다. 민주는 부드러운 디자이너로만 알았던 여인이 냉철한 기업 전략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것을 찾아냈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가카서요. 유신의 이번 인수자금은 유신 캐피탈이라는 특정 자회사를 통해 조달되고 있었다. 서연은 과거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대화를 기억해냈다. 유신 캐피탈의 가장 큰 해외 자금 파트너는 매우 윤리적인 투자 원칙을 고수하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한 스칸디나비아 연기금이었다. 이 연기금은 윤리적 투자 헌장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적대적 M&A나 방영쟁적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연루된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강지훈은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자신의 돈줄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간과했던 것이다. 서연과 민준, 그리고 그의 법무팀은 역공을 위한 함정을 설계했다. 유신과 가격으로 싸우는 대신 명분으로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유신의 이번 인수 시도가 얼마나 적대적이고 약탈적인지, 그리고 최근 갤러리 계약건처럼 강지훈이 다른 압력들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모았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스칸디나비아 연기금 이사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장면. 민주는 스톡홀름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함정을 작동시킬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자신의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첩의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존경심,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회사를 구할 무기를 손에 쥐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강지훈이 시작한 이 권력 게임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판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이음 건축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최종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한민준이 며칠 안에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상대를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다. 그의 기분은 오만했고 눈앞에 다가온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M&A 부서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신 캐피탈의 주요 파트너인 스칸디나비아 연기금에서 저희의 이음 건축 인수에 대한 긴급 윤리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공격적인 M&A 방식을 상세히 기술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인수를 강행할 경우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강지훈은 순간 분노로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그들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는 이것이 전문가의 계획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아직은 이 일과 이서연을 연결짓지 못했다. 한민준이 업계 최고의 기업 방어 전문 로펌을 고용했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위협을 무시했다. 돈으로 연기금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돈 싫다는 놈은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의 팀은 연기금이 요지부동이라고 보고했다. 윤리헌장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본국에서의 여론 압박도 거세지고 있었다. 유신 캐피탈에서 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번 인수건은 물론이고 다른 주요 프로젝트까지 위험해지는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것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짜놓은 복잡한 금융의 거미줄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다. 압박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전략을 재검토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졌다. 광활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재무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이 기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대의 핵심 금융 파트너가 가진 윤리적 원칙을 파고들어 레버리지로 삼는 전략. 그 순간 그의 뇌리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억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유신그룹은 유망한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인수를 시도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사업 뉴스들을 조용히 챙겨보던 서연이 그의 서재로 찾아왔다. 그녀는 망설이며 손으로 쓴 작은 메모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메모에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독실한 환경운동가라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신의 주요 주주 중 하나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유명 공익재단이라는 점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간단했다. 적대적인 현금 인수 대신 윤리적인 파트너십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었다.
유신이 스타트업의 친환경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익재단을 공개적인 파트너로 참여시켜 유신의 진정성을 보증하자는 내용이었다. 창업자의 지갑이 아닌 그의 신념에 호소하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는 메모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서연 씨, 비즈니스는 전쟁이지. 자선 사업이 아니야. 원칙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 끼어든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그녀의 메모를 국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다시 현재 그 기억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전략은 바로 그녀의 전략이었다. 상대의 핵심 신념을 찾아내 무기로 바꾸는 것. 이것은 비싼 값을 받는 로펌의 작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서연, 그녀의 작품이었다. 그 끔찍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미친 듯이 갈라 이후 그녀가 보여준 모든 행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틈새 시장으로 고객을 바꾼 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요새 구축이었다. 한민준을 돕는 것은 감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명석한 방역이었다. 그가 결혼하고 버렸던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여자는 거짓이었다. 아니, 눈이 멀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손안에 여왕을 쥐고도 그저 하찮은 졸로 취급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 강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 끼치는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 전처의 새로운 애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싸우고 있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이서연을 자신이 잃어버린 소유물이 아닌 자신이 어리석게도 직접 만들어낸 강력하고 지적이며 위험한 적으로 인식했다. 이 싸움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독하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건축. 인수합병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스칸디나비아 연기금이 공식적으로 유신 캐피탈과의 파트너십을 보류하면서 강지우는 덫에 걸린 맹수처럼 갇혀버렸다. 이대로 인수를 강행하면 재앙적인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고 여기서 물러서면 공개적인 굴욕과 함께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터였다. 그는 이제 승리가 아닌 그녀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서연에 대한 집착은 그의 모든 이성을 잠식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팀이 아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인물을 비밀리에 불렀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였다. 강지우는 마침내 선을 넘었다. 비즈니스 전략이 실패하자 그는 파괴를 선택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건축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서연과 한민준, 두 사람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해결사가 내놓은 계획은 잔인했다. 초토화 작전이었다. 먼저 한민준을 향해서는 그의 수상작들이 사실은 무명의 작고한 유럽 건축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그가 과거에 시공했던 건물의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해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대중의 안전 불감증을 자극할 계획이었다. 이서연을 향해서는 그녀의 스튜디오 공간이 유신그룹과의 과거 인연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다는 식의 흑색 선전을 퍼뜨릴 작정이었다. 또한 가짜 불만족 고객 후기를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하여 그녀가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두 사람의 직업적 명예, 즉 평판이 전부인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 그들을 생매장하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과 행복을 독처럼 오염시켜 그 누구도 그녀를 원하지 않게 만들 작정이었다. 독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결사가 비밀리에 자금을 대는 한 무명 건축 블로그에 한민준의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다. 자극적인 스캔들에 굶주려 있던 타블로이드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기사를 퍼날랐다. 동시에 각종 소셜미디어와 디자인 커뮤니티에는 서연의 스튜디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과 거짓 후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웠다. 건축객의 표절 혐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민준은 기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클라이언트들에게서는 걱정스러운 전화가 빗발쳤다. 시립도서관위원회는 그의 공모 자격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온라인 비방글에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신뢰가 좀먹어 들어갔다. 그녀와 팀원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대신 매일같이 거짓 소문을 해명하고 불을 끄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던 창의적인 즐거움과 활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피로와 무력감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혼란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섬뜩하고 집요한 만족감만이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반항한 자들의 당연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의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는 이제 순수하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악당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민준이 겪는 깊은 고통을 보며 강지훈의 공격이 가진 진짜 본질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되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부서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민준을 위로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 사람은 이 일이 우리를 갈라놓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틀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공동의 위기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 어떤 시련에도 깨지지 않을 강철 같은 유대로 두 사람을 아아로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스튜디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비방글들이 섬뜩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그들의 적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새롭고 위험한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컴퓨터에 잠긴 파일 하나를 열었다. 몇 년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컨틴전시 플랜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강지훈의 아내로 사는 동안 알게 되었던 유신그룹의 모든 비리, 모든 비밀,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 파일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겨주지 않았다. 독재자의 마지막 도박은 치명적인 응수를 불러일으킨 반가쇠가 되었다. 칠흑 같은 밤. 이서연의 스튜디오 공간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차가운 결의가 감돌았다. 그곳에는 이서연과 한민준,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신뢰를 쌓아온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기업 소송 전문의, 날카로운 젊은 변호사, 탐사보도 기자 출신의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 그리고 천재적인 실력의 화이트햇 해커. 그들은 서연이 구축한 새로운 네트워크이자 방역을 위한 그녀의 창과 방패였다. 1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기계 속 유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서연은 컨틴전시라 이름 붙여진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유신그룹의 추악한 심장을 해부한 지도와도 같았다. 파일 안에는 유신의 주요 인수합병, 전 내부자 거래 기록, 정관계 로비와 언론 조작에 사용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경쟁사를 고사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비열한 공작 계획들이 담긴 내부 문건들이 가득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공격 계획서들이었다. 결정적으로. 파일에는 이번 이음 건축에 대한 적대적 M&A가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약탈적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폭로가 아니었다. 서연이 계획한 것은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설계된 다층적이고 정교한 전략적 역습이었다. 1단계, 흑색 선전을 무력화합니다. 홍보 전문가가 입을 열었다.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흑색 선전의 출처를 역으로 폭로할 겁니다. 해커가 모니터에 익명의 블로그와 가짜 후기 계정들의 출처를 추적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띄웠다. 모든 흔적은 강지훈의 해결사와 연결된 유령 회사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2단계, 법적 대응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컨틴전시 파일에 있는 내부 문건을 증거로 유신그룹을 기업 스파이 행위 및 불공정 경쟁 행위로 고소할 겁니다. 동시에 서연 대표님과 한민준 건축가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합니다. 싸움의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 강지훈의 조폭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연이 직접 설명했다. 3단계, 금융 공격입니다. 이것이 결정타가 될 겁니다. 파일에는 유신그룹이 과거 인수합병 과정에서 작은 기업들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약화시킨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 서연의 팀은 이 검증 가능한 증거를 금융감독원과 블룸버그 같은 주요 외신에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이었다. 작전은 빛의 속도로 실행되었다. 홍보 전문가는 신뢰도 높은 유력 일간지의 선배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법률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는 금융감독원과 외신으로 동시에 발송되었다. 여론, 법률, 그리고 금융 세 개의 전선에서 펼쳐지는 완벽하게 조율된 동시 공격이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강지훈이 회의를 주재하던 중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의 한 면에 폭탄과도 같은 기사가 실렸다. 단독, 유신그룹의 약탈적 사냥, 독립기업 향한 흑색 선전, 그 배후에 해결사 있었다. 기사에는 해커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상세히 첨부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이서연과 한민주는 더 이상 사기꾼 의혹을 받는 가해자가 아닌 거대 기업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피해자이자 영웅이 되었다. 강지훈이 언론 위기에 대응하기도 전에 두 번째 공격이 들이닥쳤다. 유신그룹을 상대로 한 거에게 손해배상 소송 소식이 뉴스를 뒤덮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터졌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신뢰도 높은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유신그룹의 상습적인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낸 것이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은 유신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장면, 강지훈은 회장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유신그룹의 주가를 보고 있었다.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 사무실에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의 전화는 겁에 질린 이사진과 투자자들의 연락으로 불이 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가 무기로 사용했던 권력과 무자비함이 이제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감정, 공포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전철을 자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용을 깨운 것이었다. 유신그룹 본사는 아비 규환에 빠졌다. 사방에서 전화벨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패닉에 빠져 복도를 오갔다. 건물 밖에는 하이에나 떼처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마침내 금융감독원의 조사관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법무팀과 재무팀에 들이닥쳤다. 거대한 제국이 안에서부터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발버둥 쳤다. 그는 예전처럼 권력과 위협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정계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스캔들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하나같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언론사를 압박해 기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건은 국제적인 뉴스가 된 후였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그의 힘이 그의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한때 그를 두려워했던 이사들은 이제 분노에 차 있었다. 그들은 주주들의 집단 소송과 회사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강지훈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였던 노년의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강 회장, 이건 더 이상 단순한 M&A건이 아니네. 자네의 개인적인 집착이 유신그룹 전체, 그리고 자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산을 위험에 빠뜨렸어. 회사를 위해 자네가 물러나야 하네. 강지훈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방역하려 했다. 하지만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다.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라고 믿었던 M&A 부서장이 이 사진 앞에 서류철 하나를 내놓았다. 그 안에는 강지훈이 구두로 내렸던 비윤리적인 지시들과 그 실행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기록해둔 자료였다. 가장 믿었던 자의 자기 보호를 위한 배신. 그것이 강지훈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사임을 요구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아 사임 서류에 서명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세우고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제국을 자기 손으로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 그것은 그의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내버렸던 한 여자를 부수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 것이다. 그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의 숨통을 짓눌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신그룹 빌딩을 걸어 나왔다. 한때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던 직원들은 이제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늘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운전기사와 경호원들도 사라졌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야 했다. 그 사소한 행위가 그의 추락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거대하고 차가운 자신의 저택에 도착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집은 이제 유령이 나올 듯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사용인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다. 그는 수십억 원짜리 미술품과 명품 가구들로 채워진 방들을 정처 없이 헤맸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는 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생애 가장 비참하고 가난했다. 이 장의 클라이맥스는 그의 내면에서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벽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했다. 권력의 화신인 CEO가 아닌, 오만과 잔인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서지고 외로운 한 남자. 그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다.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터져나가는 굉음이 텅 빈 저택을 울렸다. 그것은 서연이나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였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의 실체와 마주한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신그룹 스캔들은 이제 낡은 신문 기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유신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구조조정을 거쳐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서연의 스튜디오, 공간과 한민준의 이음 건축은 시련을 이겨내고 업계에서 더욱 단단한 입지를 다졌다.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두 회사는 실력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과 민주는 서연이 디자인한 한 미술관의 중정공사 현장에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설계 도면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따뜻함과 유머,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곳에는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씨의 디자인과 제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정말 근사한 일이에요. 그들은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채를 갚기 위해 저택은 팔렸고 그는 이제 서울 변두리에 이름 없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자신을 돌아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오만함의 불꽃은 꺼지고 그 자리에는 후회라는 이름의 차가운 재만 남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소유욕과 통제욕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서연에게 짧고 정중한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요구가 아닌 부탁이었다. 잠시만 만나줄 수 있겠냐는. 서연은 민준과 상의한 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강지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명품 수트와 권위의 아우라는 사라지고 단순한 옷차림에 수척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색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변명하지도 그녀를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회사를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당신을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았던 10년의 세월에 대해, 당신의 꿈을 짓밟았던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힘들게 이룬 아름다운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내가 한 짓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틀렸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정직하고 나약하며 인간적인 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챕터를 완전히 닫아버리기 위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지훈 씨, 당신도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찾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잔인하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카페를 걸어 나갔다. 영원히 그를 뒤에 남겨두고 소설의 마지막은 두 개의 대조적인 이미지로 끝을 맺는다. 강지훈은 카페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평화의 조각도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용서는 그가 길고 외로운 자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카페 문을 열고 눈부신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길 건너편에 한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벌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를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미래는 밝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는 그쳤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